이분은 어떻게 대선을 지켜봤을까요? 전용욱 작가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는데. 네. 그야말로 외부자셨네요, 그분은. 좋은 자리더군요. 자, 어제 문재인 당선인의 이제 당선 순간 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재인 당선자가 되리라는 거는 대부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대격변이 시작됐구나. 이제 시작이다. 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제 노무현 정부를 잇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미완했던 것, 아쉬웠던 것, 또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이 해봤지만은 상당히 미숙하게 했던 것을 이제 재활용 내지는 또 어떤 점에서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제 해낼 것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수 정당의 하나의 근간, 그 보수주의의 뼈대 속에서 진보 정권이 비집고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대가 있었다면은 이제 당분간은 진보 정권 시대로 가는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작가님 말씀은 이게 기대도 되지만 긴장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이 지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고약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시사전망대 나오셨을 때 네. 제가 여쭤봐서 대답을 하신 거지만 이제 본인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어제 대선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가 이 정도로 이질어지고 이 정도로 망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사회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는 득표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홍준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그 파이터 기질에다가 또 아직 길을 잃은 보수들이 나침판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 허망감, 네. 또 비도 4시부터 왔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수들의 표가 많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적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보수주의의 어떤 뿌리로 볼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대선 운동에서 좀 더 보수가 혹독하게 자기 시련을 겪을 발판이 있어야지 보수의 앞날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해서는 어떤 점에서는 보수가 새롭게 자기 자리 또는 자신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진보의 정권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결과가 아무래도 보수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보수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위기가. 왜 그러냐면 지역 정서 같은 것도 사라졌고 물론 TK하고 경남 일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했지만요. 또 유승민 후보의 득표라는 거는 유승민 후보가 매우 영민하고 똘똘하게 TV 토론을 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올랐냐? 거기에 탈당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컴백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화도 나고 왜냐하면 탄핵에서 비롯된 대선인데 그것을 또 다시 자기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에 대한 상당한 동정표가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반은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받은 득표로 볼 때는 아마도 바른정당에서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결과로.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일단 2위 싸움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긴 건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보수 지지자들이 여전히 이제 수적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 문재인 견제, 문재인 거부층의 하나의 결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5명 후보를 만나보시기도 했고, 물론 이제 문재인 당선인을 직접 보셨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인연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몇 차례 이제 공식 석사이나 그래서 인사는 나눈 적이 있지만 그렇게 녹화를 듣는 한 너댓 시간을 아주 이렇게 그 박앵카하고 저처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본 적은 없었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인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어디 돗자리 깔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만큼 이제 하나의 그 기운이 모아져 있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 비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재인은 이 종북 좌파다. 예. 근데 종북이 분명히 아니고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그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절박함을 드러낸 건데 문재인 후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논리적이거나 혹은 매끄럽게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그렇죠. 뛰어나지 그리고 않다. 이 3D 프린터를 이제 3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한때 논란이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코리아 패싱을 모른다는 건 뭐 이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둔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종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저도 궁금했었으니까 아주 이쪽 저쪽으로 다면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이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은 흔히 이 좌파들은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고 시장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대기업에 대한 혹은 이 재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이 온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의 그 역할에 대해서 동조적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했던 패널 중에 정말 좌파 성향을 가진 분은 뭐야 보수잖아 이러면서 불만을 이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은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전 작가님 그 흑수저 아드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블루칼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모자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대선 주자 모두가 이걸 이제 강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은 잘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이 실패한 것은 취직이 잘 되는 나라, 결혼이 어려운 나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이거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나라들은 희망이 있으면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으면 결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수 정권이야말로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자기 부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보수의 힘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게 더 이상 진영의 논리로 나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합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보 정권이지만 이 당선자가 정말로 이 보수의 장점 또는 진보의 장점을 잘 아우르게 된다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취직 일자리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나라.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1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재계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속으로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렇죠. 그런 우려도 또 이제 경제 단체들이 내놓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 취직이 잘 되는 세상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얘기에 앞서서 저는 그 지난 그 보수 정권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정유라의 말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재벌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유라라는 존재,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서 거기다가 아주 딱 겨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의도적인 뇌물을 던졌다는 점, 거기에서 이제 재벌과 권력의 짬짬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이 정권은 물론이고 재벌들에게도 대기업에게도 굉장히 홀가분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상관하지 말고 재벌은 열심히 또는 대기업은 열심히 일자리와 또 우리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자 배를 불리지 말고 정말 그 국가 경제에 나눌 수 있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기업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네. 정말 이 국경 없는 이 시대에 거기에 맞는 경제 정책을 갖추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당선인이 사실 이제 오늘 중에 빠르면 뭐 낮 시간이면은 내각 구성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네. 뭐 일단 언론의 예측이지만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굉장히 이제 측근 인사들이 네.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네.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은 측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석들 체제보다는 장관 위주의 체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이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느낌을 받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였으면 저는 합니다.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 당연히 고려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난 보수 정권에서 지역 안배가 안 됐습니다. 네. 그거는 참 보수주의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늘 실력을 따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없어요. 그렇고 사회에서 이 불평등이나 소득의 차이가 심화되면은 범죄율도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다 도른 거 아니야. 다 미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 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 안배를 비롯해서 네. 불균형,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 안배라든가 또는 이제 연령의 안배 또는 성적인 안배 이런 것은 고루고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총리는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을 보니까 네. 다 이제 좋은 분들이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굳이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뭐 나온 분들하고 뭐 전화 통화한 지도 한 5, 6년도 더 되는 네, 사람인데 저는 진영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좋을 거라는 왜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진영 의원은 제가 여러 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네. 제가 대변인일 때. 네. 근데 진영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인격이 선비 같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물러설 줄 아는 분이고 왜냐하면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네. 이 토닥토닥하면서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분 자신을 이제 그림자로 여길 수 있는 분입니다. 비서실장은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우 적격이고 또 진영 의원이 물론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이긴 하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당장 바꾸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글쎄 당을 바꾸는 것도 옛날처럼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전 좋겠고 저 역시 진영 의원이 민주당 입당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의 시대, 통합의 네. 정치를 어제 당선인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지만 네네. 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적폐청산, 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단죄 필요하다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어느 걸 또 먼저 해야 될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양손에다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병행할 수 있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뭐 좀 이른 감이 있기도 하지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시기라도 이제 사면 조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번 대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탄핵 이게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헌재의 판단. 네. 이것은 곧 국민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사면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계산할 건 계산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구형 또 형이 확정된 뒤에 이때는 거론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그때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법치라는 이름을 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법치가 아니라 정말 사치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개인으로서도 제가 보니까 최순실이 갖다 바치는 그 사치스러운 물건들 이런 것도 저는 별로 기분 좋지 않았고요. 또한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가 알아주는 이 큰 나라, 국민들이 당대에 이렇게 이룬 위대한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잠옷, 주스, 이 사적인 인적 비선 진료 또는 인사 추천까지 그 최순실이 나라인 하느라고 밤잠을 못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시대는 저는 우리가 오래 기억해서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잘 알죠. 뭐 얘기도 좀 친한 사이세요? 친하죠. 네. 저 이번에 심상정 후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좋은 평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정책도 굉장히 이제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체화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훌륭한 후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수치 면에서는 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대보다는 못했지만은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 후원금이 이제 밀려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소신 투표를 하고 싶었던 수많은 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밀린다, 또는 이제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문재인 후보 진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쪽으로 쏠렸던 게 아닌가 저는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지난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보당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를 이 시대에 제대로 알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준비된 후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봐야 돼요. 노동이 당당한 시대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하긴 했지만 제4차 혁명 시대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걸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소득을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해줘야 되는 시대다.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왔다 하면은 완전 뒤집히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저는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이 가슴으로 그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보수의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의 존립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득표율이 정말 두 자리로 나왔다면 모를까. 그거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는 상당히 좋은 모습 또 이제 아주 신선하고 풋풋한 어떤 보수의 새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새싹으로서 이 난관과 위기를 뚫고 나가기에는 매우 어렵죠. 당장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라든가 지자체에 장이 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의 이 텃밭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할 것이고 상당한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어떤 기초부터 다시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제 불이 한바탕 이제 질러진 화전민의 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새 정부가 오늘 출범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당선인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은 전 작가님 잘 아시는 이제 냉정한 직언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죽이시고 국민들을 살리십시오. 당신을 죽이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자로서 자신을 죽이고 오로지 국민만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5년을 가시면은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축배를 드셨지만 아마 오늘 아침부터는 독배를 드실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1년 동안은 늘 다독이고 문재인 당선자를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당선자가 선장이 된 이 지금에 잘해야지 우리들이
편안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그동안의 참담함과 황당함이 씻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거운 어깨를 늘 생각하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언제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제 보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전 작가님 뭐 현실 정치로 다시 복귀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오로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문재인 후보에게 뭐 아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자유한국당에 어떤 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런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입당이라든가 또 다시 정치권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요. 네. 이 역할도 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전영욱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선을 지켜봤을까요? 전영욱 작가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네. 그야말로 외부자셨네요, 그분은. 뭐 좋은 자리더군요. 자, 어제 문재인 당선인의 이제 당선 순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재인 당선자가 되리라는 거는 대부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대격변이 시작됐구나. 이제 시작이다. 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제 노무현 정부를 잇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미완했던 것, 아쉬웠던 것, 또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이 해봤지만은 상당히 미숙하게 했던 것을 이제 재활용 내지는 또 어떤 점에서는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제 해낼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수 정당의 하나의 근간, 그 보수주의의 뼈대 속에서 진보 정권이 비집고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대가 있었다면은 이제 당분간은 진보 정권 시대로 가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작가님 말씀은 이게 기대도 되지만 긴장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이 지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고약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시사전망대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봐서 대답을 하신 거지만 이제 본인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어제 대선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가 이 정도로 이질어지고 이 정도로 망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는 득표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홍준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파이터 기질에다가 또 아직 길을 잃은 보수들이 나침판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 허망감, 또 비도 4시부터 왔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수들의 표가 많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적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의 어떤 뿌리로 볼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대선 운동에서 좀 더 보수가 혹독하게 자기 시련을 겪을 발판이 있어야지 보수의 앞날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해서는 어떤 점에서는 보수가 새롭게 자기 자리 또는 자신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진보의 정권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고 나서 그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결과가 아무래도 보수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는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보수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역 정서 같은 것에는 이제 몇 차례 이제 공식 석상이나 그래서 인사는 나눈 적이 있지만 그렇게 녹화를 듣는 한 너댓 시간을 아주 이렇게 박앵커하고 저처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본 적은 없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인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어디 돗자리 깔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만큼 이제 하나의 그 기운이 모아져 있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 비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재인은 이 종북 좌파다. 근데 종북이 분명히 아니고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그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절박함을 드러낸 건데 문재인 후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논리적이거나 혹은 매끄럽게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이 3D 프린터를 이제 3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한때 논란이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코리아 패싱을 모른다는 건 뭐 이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둔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종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저도 궁금했었으니까 아주 이쪽 저쪽으로 다면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이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은 흔히 이 좌파들은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고 시장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대기업에 대한 혹은 이 재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이 온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의 그 역할에 대해서 동조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함께 이제 했던 패널 중에 정말 좌파 성향을 가진 분은 뭐야 보수잖아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은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전 작가님 그 흑수저 아드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블루칼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모자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대선 주자 모두가 이걸 이제 강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은 잘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이 실패한 것은 취직이 잘 되는 나라, 결혼이 어려운 나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이거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나라들은 희망이 있으면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으면 결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수 정권이야말로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자기 부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보수의 힘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게 더 이상 진영의 논리로 나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합도 사라졌고 물론 TK하고 경남 일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했지만요. 네. 또 유승민 후보의 득표를 아는 거는 유승민 후보가 매우 연민하고 똘똘하게 TV 토론을 잘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올랐냐? 거기에 탈당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컴백을 하는 걸 보고 그 국민들이 화도 나고 왜냐하면 탄핵에서 비롯된 대선인데 그것을 또 다시 자기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에 대한 상당한 동정표가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반은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받은 득표로 볼 때는 아마도 바른정당에서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게 일단 2위 싸움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긴 건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보수 지지자들이 여전히 이제 수적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 문재인 견제, 문재인 거부층의 하나의 결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5명 후보를 만나보시기도 했고, 물론 이제 문재인 당선인을 직접 보셨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인연이 있으셨어요? 그 전에